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인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수험 기간에 최대한 공부하는 방법, 그 노하우 10가지를 나눠드려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몰입에 나왔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6, 7시간은 자야 하고 낮에 공부하다가 졸리면 수시로 선잠을 자는 것이 좋다. 선잠은 몰입도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수면이 부족하면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을 뿐더러 수면 중에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부족하게 돼서 집중과 몰입이 어려워지고 공부가 재미없어진다. 몰입의 가장 큰 적이 수면 부족이라고 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선잠의 중요성, 선잠을 잠깐 자면 몰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씀은 저도 여러 번 드렸고요.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기 기억의 저장은 우리가 잠잘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밝혀진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잠잘 때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이 선별되어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은 단기 기억 속에 끊임없이 우겨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씩 엎드려서 자면요. 그건 마치 비유하자면 공장의 작업 라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요. 틈틈이 완성된 물건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 즉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당연히 너무 많은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시간 부족뿐만이 아니라 잠이 일정 시간 이상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활성화되었던 시냅스가 다시 활동을 멈추는 느낌, 마치 공장의 가동 라인이 정지되고 용광로가 차갑게 식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30분간 운동한다. 시간이 없다고 운동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운동을 일과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운동의 종류는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30분이라도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다소 과격한 것이 좋다. 주로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농구, 테니스와 같은 운동이 몰입이 잘 된다. 운동과 샤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다 합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1시간을 넘기면 다시 공부할 때 몰입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운동의 중요성은 제가 또 부연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운동을 고를 때는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것, 그리고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구기 종목처럼 재미있는 것을 해야 금방 운동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농구, 테니스 같은 구기 종목도 좋고 댄스처럼 춤추는 것도 좋고 저는 검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검도는 상대방과 대련할 때 게임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았습니다.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역시 안 좋다는 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샤워하고 나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몸이 바로 노골노골해져요. 혹시나 운동 후의 알코올은 더욱 금물입니다. 저도 운동 후에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아는데요. 이 알코올은 수면 유도 기능이 있어서 특히 운동하고 난 후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냥 잠이 쏟아집니다. 운동을 일과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거 저는 100번 공감하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는 지금 시간 밤 10시 반인데 저는 오늘도 퇴근하고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왔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온몸의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슬로우 싱킹 방식으로 공부한다. 그래야 하루 15시간씩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는다. 슬로우 싱킹이란 학습에 필요한 뇌의 부위만 풀 가동시키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선잠이 올 수도 있는데 몰입도 중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몰입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몰입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명상이나 묵상을 하듯 편안하고 느긋하게 집중하려는 방식이 슬로우 싱킹이다. 시험의 당락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중대한 상황에 물론 정신적으로 이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소위 마음을 비우는 거다.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면 떨어지더라도 더 높은 점수로 떨어지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이 과정에만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과정에만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느껴지면은요, 전에 언급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속도를 늦추는 것, 아이고 내가 너무 조급함이 드는구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의도적으로 나를 캄다운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부담감이 조금 확 줄어듭니다.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 두뇌 가동률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생각하는 시간은 최대 10분 정도로 한정한다. 미지의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해답에 의존하지 말고 최대 10분까지는 스스로 생각한다. 10분이 지나도 풀리지 않으면 체크해서 뒤로 밀어둔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시간을 최대 10분으로 한정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체크해두고 나서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문제들을 공략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거나 미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하는 시간을 최대 10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10분 이상 피드백이 없으면 몰입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자투리 시간에 공략하면 시간이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슬로우 싱킹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오히려 이해가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린다. 네, 지금 여기서요, 공부가 잘 되려면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몰입의 조건에서 난이도와 실력의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난이도를 높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예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시간을 촉박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1시간 동안 공부할 분량을 앞에 놓고 이걸 내가 20분 만에 다 끝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아지죠. 금세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농문 선생님은 생각하는 시간을 1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요. 오히려 10분도 안 돼서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같은 거 어려운 걸 만나면은 2, 3분 정도 끄적끄적 해보다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으면 보통 포기하고 해답지를 펼쳐보기 쉽거든요. 저는 그 반대를 권합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도 10분은 집중해 볼 것, 할 수 있다면 20분, 30분까지 계속 한 문제를 붙잡고 매달려 볼 것, 이것은 몰입하는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가 볼게요. 5번째, 과목은 수시로 바꾸지 말고 한 과목을 충분히 오래 공부한다. 같은 과목을 오래 지속할수록 생각이 한 곳에 머물게 되어 몰입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수학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뇌가 수학에 관련된 시냅스를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뇌를 수학 공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셈이다. 그런데 수학을 중단하고 영어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수학에 최적화되었던 인테리어를 영어를 위한 인테리어로 다시 바꿔야 한다.
이는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공부 베스트셀러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50만 부가 팔린 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책의 작가는 지금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15분씩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과목을 바꾸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15분 외우다가 사회 과목으로 바꿔서 15분 공부하다가 수학을 다시 15분 하다가 이런 조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몰입이 잘 돼서가 아니고요. 시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15분만 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이 잘 되는 거지, 몰입의 관점에서 볼 때는 15분마다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효과를 올리려면요, 한 과목을 하시되 같은 과목에 시간 제한을 두십시오. 챕터별로 원래 30분 걸릴 만한 챕터다라고 하면 10분, 15분 만에 끝낸다 라고 목표를 잡고 달리는 것,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암기보다는 이해와 사고 위주의 학습을 한다.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학습이 단순 암기이다. 학습에서 단순 암기가 가장 비효율적이고 이해 위주와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식의 학습이 가장 효율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이거는요, 당연합니다. 공부할 때는 암기량을 줄이는 게 포인트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암기량을 줄이는 방법을 압니다. 암기량을 줄이려면요, 핵심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해를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만 조금 남겨서 그것을 단순 암기로 씹어먹듯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영어 단어지 보카를 보면은 어원과 어근 또 연상작용으로 뜻을 짐작하게 만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암기량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단순 암기라는 것은 맥락이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은 오래 남아있지 않지요. 우리 머릿속에 작업하는 작업 라인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맥락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해서 암기량을 줄이는 것, 이해되는 부분을 늘리도록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부가 쉬워지는 길이고 재미있는 길이고 나중에 기억에도 오래 남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해를 늘리냐고요? 그건 공부하는 틈틈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앞에 것과 어떻게 연결되지? 이 이야기의 근거는 무엇이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 짜투리 시간에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몰입도를 한창 올린 때라도 잠시 공부를 중단하면 몰입도는 쉽게 떨어진다. 이 상태에서 몰입도를 올리려면 또다시 힘들고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언제 어느 때라도 의도적으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걷거나 식사를 할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1초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에 몰입해서 제가 1분이 있으면 1분짜리 공부를, 1시간 있으면 1시간짜리 공부를 편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몰입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울 뿐더러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어가 볼게요. 8번째,
선택과 집중을 한다. 우선순위를 가려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과서나 참고서의 내용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른다. ABC 3단계로 나눠도 되고 더 세분화해 5단계로 나누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을 차례로 공략해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있죠. 예를 들어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목차를 보고요. 중요도를 표시합니다. A, B, C가 됐든 1에서 5단계가 되었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A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B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중요도를 나누어서 A부터 하고 B로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가다가 하는 데까지 공부한 뒤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욕도 들고 왠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착각이랄까 희망이랄까 그런 것도 듭니다. 이어가 볼게요. 9번째, 반복 학습을 한다. 우리 뇌는 무엇이든 반복을 하면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철저하게 학습해 완벽하게 파악했더라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야 쉽게 잊히지 않는다. 네, 반복의 중요성은 예전에 이 팟캐스트 거의 초창기에 7번 읽기 공부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공부에 대한 최대의 구동력이 만들어지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수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동력이라는 건요, 배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 저항을 이기기 위한 힘을 말해요. 자동차가 나아갈 때 공기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배가 나아갈 때는 물 저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야 나아가고 저항보다 커야 앞으로 나아가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있어요. 하기 싫다,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런 저항을 이겨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저항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굉장히 커서 몰입에 들어갈 만큼 충분해야 우리는 비로소 공부로 몰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동력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보통 꺼리는 것들,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온다든가 마감 시한이 있다든가 상사의 재촉이 있다든가 부모님이 화를 내신다든가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기 싫은 저항을 싹 눌러버리고 당장 책상에 앉도록 채찍질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구동력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피하고 싶은 거리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황농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동력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를테면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왜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는지, 혹은 각 과목에 대해서 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것을 찾다 보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를 메모지에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붙여놓고 수시로 상기해도 좋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학습에 대한 구동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목표로 하는 시험, 대학 혹은 학과에 대해 수석을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강력한 구동력이 생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황농무 선생님의 공부하는 힘 중에서 시험 기간에 15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